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황진태입니다. 먼저 저희 과가 2024년 30주년을 이제 맞이했는데요. 저희 과가 연역이 이제 1994년에 설립이 되었는데, 이 과가 설립되는 과정이 사실은 한반도 정세,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전 세계적인 정세하고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고등학교 때 뭐 역사 시간이나 아니면 뭐 근대사, 아니면 뭐 사회 관련 과목에서 아마 그 당시의 시대에 대해서 아마 얼핏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시대에 대해서 제가 다시 여러분과 함께 리마인드 하면서 왜 그 시대가 북한학과를 설립하게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에 북한학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북한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죠. 저희 과는 북한의 모든 것을 분석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북한학을 연구하는 것은 단순히 북한이 뭐 어떤 아프리카학 아니면은 뭐 아시아학 이런 어떤 지역학의 일환으로 북한이라는 지역 자체를 그냥 알아보는 것에 그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6.25 한국 전쟁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분단된 상태에 있었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지금 군사적인 대립도 있고, 때로는 화해와 평화의 무드에 있어서는 남북한의 교류 협력도 하고, 아마 누군가는 축구도 좋아하고 하겠지만 그런 스포츠 교류라든지 어떤 여러 예술 교류에 있어서라든지 그런 교류를 통해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통일을 하려는 것이 또한 굉장히 중요한 한반도 구성원으로서의 중요한 목표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북한학과 함께 통일학에 대해서도 공부를 합니다. 통일학은 아마도 남북한 통일 방안을 포함한 내용들을 담고 있겠죠. 그래서 이 북한학 그리고 통일학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전공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제 북한학, 통일학을 이제 4년 동안에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것이 실제로 졸업을 하고 나서는 어떤 분야로 진로를 개척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궁금할 텐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공 소개를 하면은 좀 더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아마도 제가 준비하는 전공 관련된 4개의 과목이 있습니다. 그 4개의 과목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다루고 나서 오늘 이 전공 소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제가 이제 동국대에서 나온 신문이 있습니다. 아마 알겠지만 동대신문이라고 있는데, 동대신문에서 동국대를 대표하는 상징이나 어떤 단어들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외부 사람들에게서 이제 물어보고, 그것을 워드 클라우드를 해가지고 지금 보여주는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단어들의 묶음이 이제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보면 당연히 우리가 불교 중립대학인 만큼 불교 글씨가 가장 크죠. 그리고 우리 학교와 관련되어 있고 또 불교와 관련되어 있는 코끼리라는 글씨, 그리고 아코 이런 글씨들이 이제 크게 나와 있죠. 또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보면은 뭐 0K도 있습니다. 0K 아는 분 아마 저희 세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여러분 세대는 너무 잘 알 텐데, 데이식스라는 이제 가수 그룹이죠. 거기에서 이제 우리 학교 출신인 가수가 이제 0K라고 있어서 그 0K도 이름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0K랑 좀 비슷한 사이즈의 크기인데, 글자 크기는 북한학과도 있습니다. 북한학과와 함께 다른 전공과 관련되어 있는 이름은 불교대학이 있는데, 아무래도 불교대학은 당연히 우리 동국대학교의 핵심적인 학과이니까 이게 당연히 들어갈 텐데, 뭐 어디 경제학과라든지 사회학과라든지 아니면 어디 사범대학이든지 철학과라든지 왜 다른 전공이 아니라 북한학과가 또 이렇게 이름이 비록 크기는 작지만 들어가 있을까에 대해서도 좀 의구심이 들지 않습니까? 그것은 동국대의 대표적인 학과는 다른 학과들도 물론 있겠지만 국내 최초로 동국대학교에 북한학과가 설립되었다는 사실과도 이제 좀 더 긴밀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1994년 설립 이래로 지금까지도 계속 이제 명맥을 유지하면서 한국의 이제 북한학을 이제 이끌고, 또한 통일 정책에 있어서 여러 중요한 인재들을 양성하고 있는데요. 북한학과는 다른 학교에서는 잘 없고 분명히 어떤 특수성과 그런 이점이 있다는 것을 아마도 인식시키는 데 있어서 좀 더 처음에 이 워드 클라우드 보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북한학과가 그러면은 왜 1994년에 설립되었을까에 대해서 좀 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준비한 사진은 북한 쪽에서 서울에 불바다를 이제 날 수도 있다고 좀 더 위협적인 발언이 담겨 있는, 이건 이제 남북 간의 이제 회의 중에서 나왔던 대목입니다.
그 당시 남북 관계가 좋지가 않았고 사실 지금도 여러분이 직접 몸소 체험하고 있지만 북한으로부터 오물풍선이 날아오고 있죠. 그런 오물풍선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에 있어서도 북한이 공식적으로 파병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용병의 형태로 지금 가면서 여러 군사적 긴장 관계가 동북아 정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1990년대에도 있었고요. 그래서 특히 그 다음에 볼 어떤 뉴스 하면은 NPT 탈퇴에 대한 어떤 북한 측의 성명인데 NPT는 핵 확산 방지 조약입니다. 지금은 이미 탈퇴해서 여러 차례 핵 실험을 했고 지금 언제든지 7차 핵 실험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핵 실험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한반도에서는 없도록 하는 거가 한반도 평화에도 기여하고 나중에 남북한의 통일도 기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 이 NPT 탈퇴가 굉장히 중요한 견제 장치였는데 이것을 북한이 탈퇴했던 것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을 그 당시 이제 불러일으켰고요. 또한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지금 김정은의 할아버지죠. 김일성이 사망했던 것도 1994년이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국내외에 한반도 안팎으로 이제 발생하게 되면서 굉장히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이미 1990년대 초반 동서독이 통일하고 또 소련이 해체가 되고 이런 부분들과 맞물리면서 좀 정세가 상당히 불확실했고 이 부분이 동아시아 한반도에도 이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시대적인 격동의 시기에 그렇다면 한반도, 특히 우리 남한, 대한민국은 어떻게 북한을 중심으로 해서 한반도 정세를 관리하고 그 다음에 평화를 유지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통일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이러한 어떤 사회적 고민이 결국 동국대학교의 북한학과를 이제 최초로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적 소명이 분명히 이제 작용을 했던 걸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앞서 제가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 북한학이라는 어떤 사전적 의미만 본다면은 북한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뭐 유럽 지역학 아니면 아프리카 지역학, 저는 어떤 일정한 객관적 거리를 두고서 그 지역을 분석하는 일종의 지역학, Aerial Studies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렇지가 않죠. 북한은 단순히 어떤 일정한 객관적 거리를 확보해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게 쉽지 않은 거가 앞서 얘기했듯이 남북한은 엄연하게 휴전 상태이고 언제든지 교전이 가능한, 전쟁 가능한 상태라는 거죠. 이러한 차원에서 봤을 때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북한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 과학적 분석한 걸 토대로 평화적인 통일안 같은 걸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고로 학문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학술적 연구의 필요성도 있지만 이거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어떤 생존,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실천적이고 정책적 함의도 굉장히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1994년에 동국대학교 북한학과가 설립되고 이후에 다른 유사 학과들이 이제 생기게 되었습니다. 일상적으로 동국대학교 북한학과에 있는 교수님들이 이렇게 여러 언론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뭐 YTN이라든지 TV를 보면 뭐 오물풍선이라든지 아니면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 북한이 뭐 파병되었다든지 이런 이슈가 있으면 늘 동국대 북한학과라는 이름이 얼굴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아마 나올 텐데요. 그래서 뭐 저희 과의 교수들이 많지는 않지만 여러 교수님들이 활약을 열심히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아직 제일 주니어 교수고 막내여가지고 아직 저는 많이 활동하지는 않지만 저는 북한 도시라는 연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이제 한국 사회에 관련된 담론이나 어떤 코멘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저희 과가 단순히 이제 연구 논문만 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 간의 어떤 민간 외교의 차원에서 1994년 이후부터 중국에 있는 길림대 그리고 일본에 있는 리츠메이칸 대학교와 함께 매해 올해도 가을에 이제 2024년 가을에도 했었는데 2025년에도 2026년에도 이렇게 중국, 일본, 한국을 매해 돌아가면서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 이제 중국의 연구자, 일본의 연구자들과 함께 동아시아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고 어떠한 평화적인 해결 방안이 있을지에 대해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간 외교도 결국 동국대 북한학과가 실질적인 동아시아 한반도 평화를 유치하기 위해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했고요.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한국 사회에서는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보겠지만 다소 널뛰기가 있습니다. 북한은 적이거나 아니면 동족이거나. 사실 그렇죠. 우리에게 분명히 교전 상태에 있으니까 적인 것도 사실이고, 하지만 남북 간의 같은 민족이라는 어떤 유전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실제로 같은 민족의 특성이 있는 거죠. 이 두 가지의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남북 관계가 실제로 이제 냉온탕을 오고 가면서 어떨 때는 적이 되고 어떨 때는 같이 해야 될 가족이 되고, 이런 부분이 사실은 실제로 통일이 되기 위해서 어떤 정확하고 객관적인 이해를 이제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방해 요소가 됩니다. 이것은 사실은 한반도 평화 통일에 오히려 그 각각의 특성을 너무 과도하게 강조하는 거가 방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이제 북한학 전공자들은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각 부문들에 대한 연구를 하고, 그 부분이 실제로는 어떤 사회과학적인 어떤 좀 객관적이고 주관성을 배제함으로써 한국 사회에 이러한 좀 다양한 북한에 대한 모습들이 있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알리고 그거에 바탕으로 해가지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통일 방안까지도 이제 수립할 수 있는 기초 지식 어떤 분석을 제공하려는 것이 북한학 전공자들의 어떤 책무이죠. 제가 몇 가지 샘플을 이제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김정은이라는 북한의 이제 국무위원장이죠. 그리고 최고 정치 지도자이고 또한 독재자이기도 하죠. 김정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올해는 특히 김주애라는 자신의 딸이 후계자로 이제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건가? 그 부분에서 여러분도 아마 뉴스를 통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서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김정은의 행보에 대해서 보통 이제 언론에서는 좀 더 신변잡기식으로 굉장히 뚱뚱하다 보니까 건강이 안 좋아서 언젠가 죽을지도 모른다. 또 다른 사건들을 얘기할 때는 김정은은 사실은 농구나 좋아하고 정치는 별 관심이 없고 그래서 북한의 정치가 엉망진창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신변잡기식의 언론 보도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도표에 따르면은 김정은이 실제로 공식적인 어떤 행사에 이제 참여했는지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만약 홍수가 났다. 올해 여름에 홍수가 나서 신의주에 2024년 8월에 수해가 발생했는데 그럴 때 김정은이 실제로 갔고, 또한 어떤 군사훈련이 있을 때 참석하거나 아니면 정치국 회의와 같은 굉장히 최고 엘리트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어떤 국정을 논의하는 회의에 참석했다거나 이런 거를 2012년 김정은이 본격적으로 취임을 하고 그다음 최근까지 그 기사들을 분석해가지고 어떠한 행동들을 어떠한 행사를 주력을 했는지를 분석하는 거를 이제 도표로도 이렇게 그래프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소위 말하는 과학적으로 이제 김정은이 2014년에는 군사 부분에 있어서 좀 방점을 두고 활동을 했고, 2016년에는 어떤 수해가 많이 발생했는데 북한의 주민들에 대한 어떤 복지라든지 생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든지 그런 걸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최근에 북한이 또 재해 재난이 심하다 보니까 과연 북한 매체에서는 보면 노동신문이라든지 아니면 조선중앙TV라든지에서는 우리 북한 당국은 북한 인민들의 생명을 보장하기 위해서 수해가 발생한 데를 긴급하게 신속하게 해결을 했고 앞으로도 이러한 재해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국가적으로 하겠다, 이런 발표들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북한의 언론 선전 매체들이 발표하는 것만 갖고서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곧대로 믿어도 될까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얼마만큼 피해가 있었고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대응을 하는지에 대해 가지고 실제로 그 부분을 인공위성 사진을 분석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지금 이제 북한의 주요 이제 재해 재난 발생했던 지역에 대해서 이제 지도화를 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제공하는 자료를 보면은 수해가 어디 발생했고 그 이후에 어디에 주택 단지가 새롭게 건설되고 제방이 만들어지고 이러한 노력들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도 결국 북한을 막연하게만 이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굉장히 실사구시적인 부분이죠. 인공위성 자료라든지 여러 과학적인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도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통일학입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북한학이라는 전공을 하는 이유는 우리 남북한이 궁극적으로 통일을 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적이기도 하고 같은 가족이기도 한데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들과 우리는 어떻게 같이 하나의 통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2024년 초에는 북한에서는 적대적 두 국가론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지금 뉴스 화면이 이제 예시로 나올 텐데요. 북한에서는 지금 동족 관계, 같은 민족이라는 것을 부정하고 북한은 남한과 더 이상 통일을 할 생각이 없다. 다만 무력 통일만 열어두었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은 거죠. 그 어느 때보다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지? 같은 민족이 아니라 북한이 이야기했는데 그럼 우리는 통일을 우리도 포기해야 하는 건가? 사실 헌법 4조에 따르면은 우리는 통일에 대해서 평화적인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야 된다는 거가 명백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저희는 헌법을 당연히 따라야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여러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특히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발표한 것뿐만 아니라 이미 올해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통일에 대한 관심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통일 인식 조사라고 해서 통일연구원과 같은 국책 연구기관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좀 의문이 들었던 거는 제가 강의를 하면서 만나는 학생들은 결코 통일에 대한 관심이 무관심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게 반드시 북한학 전공인 학생이 아니라 다른 전공인 학생들이 오더라도 통일에 대한 관심, 북한에 대한 관심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젊은 학생들하고 제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했더니 아마도 기성세대가 만들어낸 통일 방안,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통일해야 한다.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젊은 세대의 시선에서 봤을 때 통일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거를 설득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한 논리를 기성세대가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던 생각이 반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통일학 시간에서는 지금까지의 어떤 통일 방안에 대한 것도 공부를 하지만 바로 여러분들이 북한학과의 전공으로 왔을 경우에 여러분의 세대의 시선에서 보았을 때 왜 우리가 통일을 해야 하는지 그런 논리들을 실제로 만들고 보완해가지고 또한 한국 사회에다가 알리는 역할도 여러분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은 이제 같이 저와 함께 학습을 하고 어떤 대안들을 만드는 것도 기대할 수 있을 텐데요. 헌법에서도 통일에 대해서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을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북한학과를 비롯해 가지고 저희 과에서 왜 통일과 관련된 북한과 관련된 인재들을 만들어야 되는 것도 법적으로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1999년 8월 통일교육지원법이라는 것이 발의가 되었고 이 법에 따르면 각급 교육기관에서는 통일 관련 교육을 담당할 통일교육요원 및 통일대비요원을 진출해야 된다고 법제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들이 북한학과에서 양성하는 인재들에 대해서 각 사회 분야에서 통일 관련된 부분을 마땅히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고 그 부분이 결국 남북한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때문에 이제 법으로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제 좀 보다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직장들이 있을까 얘기할 때 북한 및 통일 관련된 어떤 정부 부서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통일부가 있고요. 또한 전문 연구기관이 있는데요. 제가 동국대 북한학과에 오기 전에 있었던 곳이 통일연구원입니다. 통일연구원은 이제 국책연구원이고 정부의 이제 기관이 소속되어 있죠. 그래서 통일연구원의 진로를 삼을 수도 있고 혹은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라고 해서 유사한 이제 또 연구기관이 또 있습니다. 아니면은 언론기관에서 아마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보면 소위 북한 전문 기자라는 직책을 갖고 있는 기자들의 활동을 이제 아마 볼 텐데요. 아마도 학부 때 북한학과 이 통일학에 대한 이제 지식을 이제 쌓고 나서 실제 언론기관에서 기자로 이제 활동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아마 현대아산과 같은 기관이 남북 교류가 굉장히 활발했을 때는 금강산 관광특구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민간 기업인데요. 지금은 이제 남북 관계가 다소 이제 경색된 상황에서 남북 교류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민간 교류 협력이 활발하게 될 경우에 대비하면은 현대아산과 같은 곳에 대기업에도 이제 충분히 진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사진 중에는 최근에 이제 KBS에 입사하게 된 우리 과의 이제 졸업생의 이제 사진도 뒀는데요. 아무튼 국가정보원 같은 정부기구, 통일부, 그리고 민간 기업인 현대아산 혹은 언론과 관련되는 KBS나 여러 언론 기관에도 여러분들에게 진로가 열려져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북한이나 통일과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도 북한 학과에서의 갖고서 쌓아놓은 소양은 여러 공기업에도 이제 진출하고 다양하게 졸업생들이 활동하는 것을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아마 좀 더 진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은 나중에 저에게 개별적으로도 이제 상담이나 요청을 하면 제가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4개의 강의를 제가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북한의 정치, 앞서 얘기했지만 김정은, 김여정, 혹은 이제 북한의 정치 엘리트들에 대해서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보는 걸 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북한의 외교입니다. 북한의 외교는 지금 여러분도 너무 잘 알겠지만 소위 말하는 신냉전 구도 상황에서 러시아, 북한,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일종의 진영 외교가 펼쳐지고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의 외교를 통해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좀 더 연구하고 있는 분야와 관련되는데요. 북한의 사회입니다. 북한은 단순히 김정일, 김일성, 김정은 이런 로열 패밀리의 국가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거기도 저희와 같은 일반적인 주민들이 살고 있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일상적인 삶이 있습니다. 그러한 삶에 있어서 과연 현재 상황에서는 어떠한 다이내믹스가 있고 그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이 북한의 정치 엘리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북한학 전공은 북한학과 아울러서 통일학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그럼 남북한 통일 방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총 4가지의 이제 과목을 이제 같이 한번 간략하게 맛배기겠지만 하고 여러분들에게 좀 더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같이 북한학 전공에 한번 참여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마지막 문구를 다음과 같이 좀 고민을 했습니다. 동대 북한학과는 남북한 평화와 통일을 고민하고 실천할 미래의 주역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